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가장 생생한 신화로 남은 정주영을 주제로 찾아뵙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정주영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뛰어난 창의력에 다시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남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남이 하는 일과 다르게 해야 남과 다를 수 있으며 그래야만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 정주영의 일생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철저히 신봉했고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천하의 대기업가인 정주영은 의외로 늘 농사짓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돌로 뒤덮인 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다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손을 갈피 삼아 자갈을 추리고 괭이질을 했습니다. 한 뼘의 밭대기라도 더 넓히려고 땀을 흘렸습니다. 건설로, 조선으로, 그리고 자동차로 일반인은 평생 동안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벌어들였으면서도 그는 항상 가난한 한국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나마도 작은 한반도에 허리가 잘려 반쪽인데다 땅이 좁아서 외국처럼 트랙터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에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넓은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처럼 면적이 좁은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다를 메워 토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육지를 침범해 들어온 바다를 메워서 땅으로 만들면 그 메워진 땅만큼 육지가 넓어지게 되죠. 이런 사업을 일컬어서 간척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척사업을 계획한 건 일제시대였습니다. 바로 서산간척사업. 서산간척사업은 일제시대부터 계획은 했지만 넓은 면적에다 유난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공사였기 때문에 번번이 포기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러다 다시 서산간척사업에 관심을 가진 건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입니다. 굴곡 많은 서해안의 바다를 메워서 옥토를 만들어 산업용지든 농업용지든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토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했어야 맞았음에도 민간 기업이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기를 꺼렸습니다만 그때 정주영은 오히려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산을 개간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농사를 짓고 싶다던 그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오히려 박정희가 다른 기업에게 간척사업을 넘길까 노심초사하면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신청합니다. 대통령 각하, 해외에 나가 있는 저희 건설 장비들을 들여다가 국토 확장 사업에 쓰겠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그대로 지켜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해외 건설 수주도 줄었으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 농업보다 우리 농업이 60년이나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따라잡아보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이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서산 간척사업. 그런데 이 간척사업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간척지로 만들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서 바닷물을 우선 가둔 후에 그 물을 빼내고 육지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조제를 쌓아서 물을 막는 건데 이를 두고 물막이 공사라고 합니다. 1979년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정주영답게 현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면 청운동 자택에서 현장으로 전화해서는 불도저는 제 위치에 있는지, 포크레인은 제자리에 주차했는지 등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에는 모든 장비의 위치를 기록했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정주영은 간척사업에 열정적으로 매달렸고 좁은 한국에 넓은 영토가 생기는 것을 좋아했죠. 그러던 1984년 간척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방조제의 길이가 총 6,400m로 상당했는데 마지막 남은 270m를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밀물 때 그 사이로 들어오는 물살의 속도가 초속 8m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이 여름 홍수에 초속 6m니까 그 유속이 얼마나 강한지 감이 오시나요? 자동차만한 바위를 밀어넣고 30톤 트럭으로 끊임없이 바위를 쏟아부어도 물에 넣는 순간 나무 조각처럼 쓸려가 버렸고 구멍을 뚫은 후에 철사로 묶은 20톤 바위들도 순식간에 물살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쌓아둔 방조제도 조금씩
조금씩 깎여 내려가기 시작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토목공학의 지식으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았고 수십 년 경력의 토목기사들도 손을 쓸 수 없었죠. 최신 장비는 무용지물이었고 학계나 해외 건설사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의 상상력이 빛을 발하게 됐는데요. 그의 머릿속에는 270m에 달하는 양끝을 무언가로 막아버리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물산에 정박해 있던 332m짜리 유조선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유조선을 해체해서 고철로 팔기 위해서 30억 원을 들여서 구매해서 물산에 정박해 두었는데 이걸로 양끝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유조선을 가라앉히면 물도 침범하지 않을 것이고 바위가 쓸려갈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수만이라 불리던 이 유조선을 가져와서는 배 안에 물을 가득 채우니 자연스럽게 가라앉았고 대기 중이던 트럭과 장비들도 돌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정주영 공법으로 이름 붙은 이 아이디어 덕분에 45개월로 예정된 공사는 9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정주영 공법으로 현대는 290억을 절약했고 해외 유력 언론에서는 앞다퉈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업체는 방조제 공사를 앞두고 현대의 정주영 공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죠. 어쨌든 정주영이 상상력을 발휘해 성공한 사업으로 대한민국은 여의도의 60배에 달하는 4,700만 평의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간척지는 이후 2년 동안 소금기를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거쳐서 1987년에 처음 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연간 50만 섬의 식량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식량의 보물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양이면 5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주영이 그렇게나 바라던 넓은 영토에 밭을 만들고 트랙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땅이 되었죠. 1970년대에 시작된 간척지 사업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식량 자급의 문제는 국가의 과제가 아니었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태양광 산업. 원전 탈피를 선언한 현 정부의 정책 덕분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이는 공장에서 기계도 돌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으며 농사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간척지의 소유주인 현대건설이 유휴지로 남아있던 29만 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의도의 3분의 1 면적이 이제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국민에게 식량이 필요할 때는 식량의 보물섬으로, 전기가 필요할 때는 전기 생산의 보물섬으로 정주영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정주영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검증해볼 생각은 않고 책 속에서만 답을 찾고 권위에만 의존한다면 창의력은 죽고 만다. 창의력이 없으면 획기적인 변화도 없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배운 것 없는 남자가 오히려 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상상력으로 대한민국에게 여의도 50배의 땅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정주영도 많은 잘못이 있었을 것이고 현 시대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농지를 만들어내고 떼약볕처럼 뜨거운 중동의 건설 현장을 누비고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들어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에 몇 안 되는 자동차 생산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적은 과연 정주영의 배짱 없이 가능했을까요?